세상엔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극호와 극혐을 외치는 부류들이 있대요. 난 극호. 달콤함 뒤에 느껴지는 청량감 때문에 없어서 못 먹는다는 일명 민초단과 치약을 왜 돈 주고 사 먹니? 라는 반민초파로 말이죠. 맞아. 제가 바로 극혐 반민초파입니다. 그래, 치약이야, 치약. 치약이랑은 아예 맛이 다르죠. 야, 민트를 어떻게 치약이랑 나는 아니, 완전 달라. 치약에 초콜릿을 왜 넣냐고. 아,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맛있게 해요. 자, 이런 싸움이 어디서든 다 일어나. 난 민초단이. 자, 대표적으로 연예계에서는 아이유 씨가 민초단. 거 봐요. 자, BTS가 반민초파입니다. 거 봐요. 지은아 고마워. 자, 탕수육 부먹대 찍먹에 이어 음식계 최강 호불호 논쟁의 주인공인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자, 그런데 이 민초가요, 이렇게 함부로 감히 극혼이 극혐이니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민초 아이스크림의 탄생 배경, 그것은 약 4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3년, 당시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딸인 프린세스 로열 앤 공주와 마크 필립스 대위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선 경사를 앞두고 결혼식에 쓰일 디저트 컨테스트를 개최했는데요. 그 결과 앤 공주의 결혼식에 제공될 디저트는 민트 로열입니다. 불행의 시작이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기 그래서 영국 왕실인 겁니다. 왕실이 매번 좋은 판단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미쳐버리겠네. 역사적으로 오판을 하는 경우라고. 이 유딩 입맛들하고 방송 못 하겠네 정말. 그렇습니다. 영국 로열 패밀리를 위해 개발된 특 스페셜 디저트였던 겁니다. 역시 왕실의 선택. 그리고 네로라는 파티셰들과 셰프들을 제치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이는 잉글랜드 S대학교 조리학과 학생인 마릴린 리케지. 자, 그녀가 개발한 민트 추출물과 초콜릿 칩을 넣은 아이스크림. 민트 로열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의 시초였던 거죠. 이후에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브랜드 31가지 맛 아이스크림집의 인기 메뉴로 등극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 겁니다. 저는요, 저 집 가면은 각종 메뉴가 신메뉴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시도해보고 저 무조건 얹어요. 쟤는 그래. 무조건 픽이야. 근데 저의 단점이 뭐냐면 어. 모든 아이스크림에서 저 맛밖에 안 나. 아니지. 다른 걸 먹고 저걸로 입가심을 하라니까. 치약 칫솔 쓰지 말고 다 뭐 초콜릿도 먹고 다 먹어. 그다음에 저걸로 하면은 싹 청량해진다니까. 몇 번을 얘기를 해. 하여튼 뭐 이를 닦는 걸 대용으로 하겠다라는 신선한 아이디어는 잘 들었습니다. 네, 민트 초코님 그동안 몰라 배워서 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 네, 앞으로도 디저트계 로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디저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충격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서 달달한 향이 나는 이유가 동물성 향료 중에 하나인 카스토레움 때문인데요. 카스토레움? 이름이 아주 느낌이 안 좋은데요? 바닐라 향을 내는 카스토레움을 채취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비버의 항문. 비버 항문이었습니다. 바닐라 향이 비버의 항문 냄새였던 것입니다. 진짜 짜증난다. 야, 쟤는 집만 잘 지는 줄 알았는데 향기도 좋았네. 아, 그럼. 집 지을 때 집에 향기가 되게 좋았겠다. 바닐라 향이 난 거죠. 자, 여러분, 비버의 생식선과 항문 근처에는 말이죠, 오일 형태의 분비물을 만드는 주머니 향낭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분비물의 향이 세상 달달하죠. 아직도 믿기지 않는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준비하셨습니까, 항문을? 항문, 자, 비버 3마리 입장. 서울 모 아쿠아리움 비버 사육사님께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비버 사육장에 있으면 정말 달달한 향이 문득 코끝을 스친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항문 냄새가 아니라 항문 옆에 있는 향낭에서 이 냄새가 난다 이거죠? 야. 그렇죠? 이거를 먹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 향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근데 난 또 걱정되는 게 저것 때문에 또 막 사냥이 막 들고 그럴까 봐. 전 세계인이 지금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는 양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걱정이 많이 안 될 수가 없죠.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래 왔습니다. 카스토레움은 1920년대부터 음식이나 향수 등에 사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아메리카 비버의 서식지인 캐나다에서 매년 최소 2,000마리 이상의 야생 비버가 사냥되기도 했고요. 독일과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에 서식하는 유럽 비버는 한때 멸종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인간이 그렇게 잔인해. 그쵸. 자기 달달하게 먹겠다고. 뭐 먹기 시작하면 그냥 다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비버 사냥으로 동물 학대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엔 천연 카스토리움 대신에 인공 합성 향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되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비슷한 향이 나는 게 생겼군요. 그렇죠. 아니다. 바닐라에 뭔가 음식을 먹을 때 좀 덜 미안하겠네요. 그렇죠. 인공이니까. 네.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맛이 또 있죠. 일명 녹차 덕후. 녹덕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녹차 아이스크림. 아주 좋아합니다. 저 김소영 아나운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네. 잠깐만, 이거 아까 카스토리움도 약간 독특했잖아. 네네. 이거 혹시 곤충가루 아니에요? 오. 메뚜기나 뭐 여치 이런 거. 녹색 뭐 애벌레 그런 거 음. 있잖아. 녹차 아이스크림의 진한 초록빛 여기에는요. 동엽록소라는 색소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색소에 숨겨진 놀라운 정체. 동엽록소는 바로 누의 똥이었습니다. 아 짜증나 진짜. 아 진짜라고? 자,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똥을 쓴다고? 녹차 아이스크림의 특유의 진한 초록색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차의 녹색빛을 더 부각시켜줄 색소가 필요했는데 이때 사용된 치트키가 바로 누의 똥이었던 것이죠. 누에는 누에 나방의 유충으로요. 주식은 뽕잎. 그래서 배설물 역시 진한 녹색을 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알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과연 먹을 수 있을까? 굉장히 찝찝한 기분인데요. 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의 똥은 인체에 해로운 게 없는 천연 색소입니다. 안 해로우면 다 먹을 거예요. 뽕잎은 각종 비타민과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 뽕잎을 먹고 배설한 누의 똥 역시 뽕잎의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상상도 못했는데 뭐 엄청난 얘기인데다가 이게 사실 얘기를 들으니까 뭐 좀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서 그럼요. 이롭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해로운 건 하나도 없고 이로운 것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누에 자체가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비단도 주고, 그럼 동충하초도 누에로 재배하고. 네. 실도 주고 똥도 주고 뭐 이런 네. 다 주네 그냥. 자, 여러분, 앞으로 바닐라, 녹차 디저트 먹을 때마다 같이 먹는 사람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널리 알려야 이로운 것입니다. 고려 충렬왕 시대인 1301년 병인 초하루에 사제 윤정량을 원에 보내 수유를 바쳤다. 즉 원나라에 수유라는 것을 조공했다는 내용인데 이 수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 수유요? 수유는 최근까지 제가 우리 아기의 두 분 머릿속엔 역시 그 정도밖에 모르시겠죠? 아니, 우리가 아는 수유는 그거밖에 없죠. 자, 알쓸신잡입니다 오늘은. 네. 이 수유는요 소나 양의 젖을 가공해 만든 식품 바로 버터입니다. 우리나라는 버터가 고려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아, 진짜? 자, 버터를 그때는 수유라고 불렀는데 고려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보약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럼 수유를 어떻게 해 먹었느냐? 수유, 버터를 물과 함께 끓이고 졸여 죽으로 먹거나 구기자차에 넣어 마시기도 했다는데요. 그리고 수유는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명 수유치라고 불리는 벼슬아치 버터 장인들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 바치는 보약인 만큼 당시 수유치는 군 면제 혜택도 있었답니다. 진짜 대단한 보직이었네요. 군 면제까지. 수유치. 그만큼 귀한 식재였나 봐. 그렇죠. 알면 알수록 놀라운 우리 선조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알쓸 신잡 이건 몰랐지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신분 상승한 천덕꾸러기 뭐뭐뭐. 1622년 미국 북동부 메인주 노동자들을 불러 모은 한 농장주의 중대 발표. 빵이 부족하니 식사는 빵 대신에 이걸 제공하겠어.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주는 거냐? 너나 먹어. 우린 일 못해. 노동자들은 농장주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며 파업까지 감행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토록 분노했느냐? 농장주가 식사로 제공한 것은 바로 일명 바다의 바퀴벌레로 불리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죠. 바다의 바퀴벌레? 노동자들이 멍멍이나 줘라! 라며 극혐을 외친 음식은 바로 랍스터였습니다. 랍스터? 아니 저걸 주면 땡큐라 그래야지. 우리에게 지금 랍스터는 특별한 날에 먹는 대표적인 고급 요리로 꼽히지만요. 1600년대 미국에서는 랍스터가 그냥 줘도 안 먹는 음식, 가난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몰랐다. 아니, 얼마나 맛있어요. 네, 골까지 버릴 게 없잖아. 그럼.
아니 랍스터를 그렇게 막 버린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이걸 천대한 거야? 랍스터를 즐겨 먹던 이탈리아, 프랑스와는 달리 당시 미국 이민자들은요. 제대로 된 랍스터 조리법을 몰라서 그냥 맹물에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껍질은 딱딱하죠. 손질도 힘들죠. 그래서 낚시 미끼로 쓰거나 심지어는 비료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이 귀한 걸. 옥수수가 아주 잘 자랐겠네. 그런데 1800년대 천덕꾸러기 랍스터의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산업화로 인해 운송수단이 발달해서요. 1842년 최초로 미국 메인주에서 잡은 싱싱한 랍스터를 철도로 미국 중부 시카고까지 운송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미국으로 이주해온 프랑스인들이 랍스터 요리법을 전파. 랍스터를 굽거나 튀기고 버터와 향신료로 요리하는 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떴군요. 그리고 1870년대엔 랍스터 통조림까지 등장하며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등극했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진짜 랍스타의 매력을 알게 된 거네요. 그렇죠. 개천에서 용이 된 랍스터. 저도 랍스터 정말 풍족하게 먹고 싶습니다. 제사상에 상어 전이나 상어 토막을 구워서 올리는 게 풍습이에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먹는 향토 음식 상어 고기를 단언컨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드셔봤다는 얘기입니다. 안 먹었다니까요. 뭘로? 몰라 이거 진짜. 저게 뭐야? 저 뭔데? 아 회덮밥? 회덮밥 아니에요? 회덮밥에 참치 올라가잖아. 자, 신선한 회와 채소에 매콤한 초고추장을 쓱쓱 비비며 먹으면 꿀맛인 회덮밥. 안 드셔보신 분 없죠? 회덮밥 좋아하지. 회덮밥이야 먹어봤죠? 네. 자, 그런데요, 이 회덮밥에 상어 고기가 들어간다는 사실 다들 모르셨을 겁니다. 아니 저 요리는 참치 회덮밥이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귀한 고기를 왜 넣어줘요? 시키지도 않은데. 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참치나 광어 회덮밥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료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그냥 회덮밥일 경우 이렇게 깍둑 썰기한 회가 들어간 회덮밥은 상어 고기일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요? 이 회덮밥에 쓰인 생선은 일명 상어 깍둑이라 불리는 회덮밥용 냉동 상어 고기로요. 진짜? 자, 포장지를 보시면 저거네. 그렇습니다. 내가 먹은 게 저거예요. 게다가 상어살 100%라고 써있어. 야 진짜 몰랐다. 저는 한동안 그 참치집에서 상어 준다 이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그거는 아니네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완전 다른 얘기네. 그거는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참치 회덮밥이라고 써놓고 상어 고기를 넣은 거는 네. 그거는 이제 소비자 기만행인데 보통 아무 표기 없이 회덮밥이 써 있는 건 대부분 저 제품을 사용한 회덮밥이 나온다는 거죠. 상어 고기가 조직이 탱글탱글해서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좋고요. 또한 참치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